Байцгаана уу Натан Бүгштаа ном унших аяныхаа хүрээнд хамгийн ихэнд нь Ким Игён зохиолчийн Deep Mind буюу Дотоод Гүнхан гэдэг номыг сонгож авсан байгаа. Хувь хүний хөгжил сонирхолтой, дээрээс нь талбай салхины сонсох болон унших, дуудлагаа сайжруулахыг хүссэн хэн бүхэн Ким Игён зохиолчийн Deep Mind номтой хамт байгаарай гэж хэлмээрээ. За ингээд номоо уншиж эхлэе.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얼마 전 엄마가 하늘로 떠났다. 중국 진평에서 평생 양장점을 했던 엄마는 자신의 마지막 옷까지 직접 만드셨다. 분홍색 운무늬 누비미로 만든 수의는 모자가 달렸고 양옆에는 우아한 레이스가 날개처럼 붙어 있었다. 재봉일을 하느라 관절이 다 망가져 13년간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와중에도 엄마는 매일 10분씩 일어나 자신의 수의를 손수 지었다. 고통스러운 통증과 싸우면서도 88세까지 장하게 버텨주셨던 혼순이 여사는 갑작스러운 배렴으로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눈에 선한 장면이 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던 엄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찬송가부터 들었다. 그리고 제당용 자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돈 버는데 재능이 영 없던 아버지를 대신해 5남매를 먹여 살린 엄마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일찍 일어났고 더 크게 노래를 불렀다. 그때 엄마는 어린 나에게 늘 이 말을 해주시곤 했다. 미경아, 힘들수록 눕지 말고 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겨. 그렇게 열심히 삶은 다 이겨낼 수 있어. 너 사람들 가만히 봐라. 힘들면 다 눕지.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있나. 그래서 암만 가진 게 없어도 인생은 해볼만 한겨. 열심히 살수록 나는 점점 불행해졌다. 절이 들면서 나는 점점 혼순이 여사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시골 엄마의 강인한 샘면력과 억척스러움, 게다가 간철 재력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나는 인생의 도정이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엄마의 새벽을 떠올렸다. 힘들수록 더 열심히 더 맹령하게 살았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서 어떤 엔진이 뜨겁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 엔진을 처음 발견한 것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막 상경했을 때다. 엄마의 얀잔점이 어려워져 나는 집주인과 부엌, 화장실을 나누어 쓰는 칸칸 방을 간신히 얻었다. 가난한 시골 중년이 처음 목격한 서울 금수저의 모습은 문화 충격 그 자체였다. 나와 우리 집은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거의 100년은 뒤처져 있었다. 내 안에서 엄청난 결핍과 열등감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이는 엔진을 돌리는 가장 좋은 연료가 됐다. 결핍을 먹고 자란 엔진은 수많은 목표와 꿈을 만들었고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이루게 해주었다. 돈과 집, 경력과 명예, 회사, 인맥 등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 나는 이 엔진에 Eat Mind라는 이름을 붙였다. Eat Mind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법이 없었다. 늘 나에게 새로운 목표와 꿈을 제시했고 그것을 이루도록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저절로 Eat Mind 선수가 되어 갔다. 내가 먼저 도전해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깨달은 많은 것들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엔진의 성능이 좋아졌다. 꿈을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선장하려면 무식한 축적기를 반드시 거쳐라. 10%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라. 등 내가 나를 가르쳤던 수많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 콘텐츠가 됐고 자기 개발책이 됐다. 덕분에 나는 지난 3년간 사람들에게 꿈과 열정, 용기를 주는 강사로 살 수 있었다. 힘들 때마다 Eat Mind 엔진만 열심히 돌리면 삶의 많은 것이 해결되고 좋아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런데 그 면제가 반드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몇 년 전 스타트업에 도전하면서 나는 열심히 끝까지 가봤다. 온몸을 갈아 넣으며 부서져라 일했지만 열심히 갈수록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내가 세운 꿈과 목표가 나를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몰아갔다. 끝도 없이 가라앉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름이 아닌 이트마인드였다. 수십 년간 나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선전시켜준 이트마인드가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자신이 준 미션을 결국 해내지 못한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했다. 회사가 끝나면 네 인생도 끝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도 되지 않느냐며 절벽 끝에서 거세게 밀어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잇 마인드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잇 마인드가 하는 독한 말들이 전부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잇 마인드는 애초에 나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처음부터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잇 마인드를 만든 본체는 4천년의 역사와 약 80억 인구의 생존 욕구와 성공 욕망이 만든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견고하게 짜여진 부와 생존의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거대 엔진인 이트마인드를 장착한다. 내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부모와 사위로부터 이트마인드가 이식된다. 이 엔진은 결핍과 열등감을 연료 삼아 내 몸과 마음을 활용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한다. 물론 이트마인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견쟁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엔진은 강력한 힘만큼 지면적인 부작용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부추기고 나를 꿈과 목표의 노예로 만든다. 내가 잘 살기 위해 꿈과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게 주인이 되어 나에게 명령하고 마구 부려먹는다. 잘하면 칭찬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빅마인드의 도심이다. 나를 죽이는 말을 멈추고 살리는 말을 시작한다. 그때 나는 이트마인드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었다. 매일 명확한 숫자와 근거를 내며 나를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는 이트마인드의 말에 아니라고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끊임없이 자동 생성되는 이 소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매일 나를 죽이는 마음의 소리를 혼자서는 도저히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선택은 하나였다. 나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이 소리의 볼륨은 한껏 키워 나를 죽이는 말을 덮는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나는 다이어리를 펼쳐 나를 살리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하 100층에서 시작하는 내 마음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한 일을 찾아 적기 시작했다. 산산이 부서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일부러 나를 칭찬하는 말을 적고 자꾸 남 탓하고 원만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반성할 일도 적어 내려갔다. 그렇게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전에 전혀 생각도 못 해봤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이상 회사에 있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자. 그래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혀 다른 관점에서 회사 일을 다시 고민해보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회사를 떠나지 못했던 그때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였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다면 결코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순순히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이 목소리는 나를 위해 가장 지혜로운 해답을 내주곤 했다.
또 내가 매일 감사한 일을 찾고 스스로를 칭찬했듯 이 존재 역시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는 이 존재에 딥마인드 엔진이라는 이름을 줬다. 이미 내 안에 있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어 발견하기 어려운 엔진. 나를 뛰어넘는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가진 엔진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다. 딥마인드는 챗GPT 못지않은 슈퍼 엔진이다. 물론 인공지능처럼 세상에 반대한 데이터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라는 인간이 가진 모든 데이터와 연동된 초개인화 엔진이다. 딥마인드에는 그동안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경험이 저장되어 있어 나를 가장 잘 안다. 또 내 몸의 모든 신경과 빗줄로 연결된 딥마인드는 감각, 생각, 감정, 심지어 무의식까지 나의 모든 빅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가장 최적의 답을 내놓을 수 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진실을 보게 한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분찰력 있는 답을 해준다. 딥마인드가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흥정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딥마인드에게 나는 험하는 이슬 쟁취하는 수단일 뿐이지만 딥마인드에겐 목적 그 자체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돈을 많이 벌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 나와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이자 운명 공동체인 이 엔진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어떤 고난과 아픔에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딥마인드는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준다. 나는 매일 딥마인드 토크를 하면서 내 안에 슈퍼 엔진을 깨우고 진화시켰다. 그렇게 딥마인드 엔진이 돌기 시작하자 마침내 나는 잇마인드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딥마인드가 중심을 잡고 잇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마음의 메인 엔진을 잇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갈아 끼웠다. 엔진이 바뀌면 모든 입력과 출력이 바뀐다. 마음의 엔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말, 생각, 가치관, 인간관계 등 마음과 연결된 모든 경험이 달라진다. 그것은 변화라는 말로 부족하다. 한마디로 지금 나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사는 기분이다. 지난 2년간 딥마인드 토크를 하며 나는 벼랑 끝까지 갔던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멀어졌던 가족 관계도 화해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강의를 마음껏 하게 됐고 회사도 다시 안전적으로 자리 잡았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바란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네가 너다. 그런데 이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지금까지 약 1만 명이 경험한 딥마인드 토크의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어렸을 때 입었던 상처로 10년간 운동형 위토리로 살았던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와 대화를 거부하던 엄마와 극적으로 화해했다. 이홍의 상처로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여성이 완전히 회복했으며 사업 실패로 방황하던 청년이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포기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냈고 딥마인드와 대화하며 자기 자신을 치유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飛躍적으로 높아졌다. 딥마인드가 주입한 획일화된 성공 반전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중심과 기준으로 행복을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딥마인더라고 부른다. 이런 딥마인더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나는 최근 강력한 딥마인더 한 명을 발견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엄마 홍순희 여사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다가 나는 50년 된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다. 오늘 시아버지가 내 뱃속에는 날만 들어서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느냐고 싫은 소리를 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내 마음에서 치웠다. 그런 말은 안 들은 걸로 치면 된다. 우리 딸들은 한 명 한 명 다 귀중하게 잘 클 것이다. 그 말을 시아버지에게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여기에 적어둔다.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날만 내리넷을 낳은 엄마는 꽤나 고단한 시집살이를 했다. 가정 경제를 혼자 책임지면서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수없이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들었다. 그러나 엄마는 그 말을 딥마인드로 지워버렸다. 남이 한 얘기, 내가 나에게 한 얘기 중에서 잘못된 말은 지워버리고 자신이 다시 쓴 대로 인생을 만들어 나갔다. 엄마가 힘들고 두렵고 슬펐던 인생의 모든 새벽을 우렁찬 노래로 시작했던 것은 당신 안에 딥마인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자 엄마의 생전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짜 네가 누구인지 꼭 알고 살아라.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네가 바로 너다. 몇 번이고 지워도 되니 겁내지 말고 다시 쓰거라.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딥마인드와 함께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깨끗이 지워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서나가자. 만들어가는 세상이 진짜 내 세상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 당신도 이미 딥마인더다. 나는 마음의 메인 엔진을 딥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갈아 끼웠다. 나의 하루를 주도하는 엔진은 더 이상 딥마인드가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기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뛰지 않는다. 대신 나는 매일 딥마인드와 대화하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선택,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현실로 만들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딥마인더는 멈춰서 고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명확하게 자신의 길을 알아보고 누구보다 강렬한 실행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도 딥마인더가 되어 후회 없는 성공, 행복한 선취를 꼭 이루어내길 바란다. 2024년 11월 김미경 드림 1부 인생을 단번에 뒤집을 열쇠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지금 막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도로리스트 서가면서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나를 좀 바꾸려고 나름대로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막 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막 살고 있다고요. 내가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전중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순간 얼어붙다가 벌을 찔린 표정을 짓고 마지막에 헛웃음이 더 없는 시간 안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2잡, 3잡 뛰는 내가 잘 산 게 아니라 막 산 거라고 억울하고 화가 날 법한 얘기인데 왜 헛웃음이 터질?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데 굳이 애쓰고 노력한다. 재택공부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온라인 영어 클래스를 결제한다. 나는 자신과 나를 둘러싼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싶다는 기특한 생각이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어디서 왔나 살펴보면 외부에서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왔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온다. 초등학생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엄마들끼리 브런치 카페에 앉아 2~3시간 수다를 떤다. 그 짧은 시간에 받은 자극은 숫자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우기 불러온 강력한 결심. 저 집 남편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우리 집 남자는 뭐야? 남편 전문적인 거 아무짝에 소용없어. 역시 할아버지 재력이 최고지. 저 집 아이처럼 우리 애도 그때쯤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하나?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우리 남편이 산 삼성전자 주식이 이번에 2배 올랐잖아.
그 덕에 우리 둘째 영어 캠프 보내는 거라니까. 요새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애들 공부시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에 이야기는 싹 날아간다. 모두 머리에 삼성전자만 넣고 집에 간다. 그리고 각자의 성향대로 두루 리스트를 적기 시작한다. 성격 급한 여자는 바로 주식 앱부터 깔고 조금 더 꼼꼼한 여자는 주식 카페에 가입한다. 그날부터 그녀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직접 거래도 하는 등 열심히 주식에 몰입하기 시작한다. 우연한 그날의 대화가 엄청난 변화에 자극을 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스마트폰에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한다. 주말에 소파에 누워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넘겨보다가 갑자기 펄떡 일어난다. 친구가 돈찬 집들이에 다녀왔다며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다. 직장 생활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고 나와 똑같이 원룸에 살던 돈창이 10년 만에 번듯한 아파트를 샀다. 나는 아직 빌라 전세인데 쟤는 뭐야? 저가가 부자였나? 로또 맞았나? 동창의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가면서 염탕을 하자 몇 분 만에 답이 나왔다. 지난 3년간 경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도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다. 생각해보니 친한 친구 중에 나만 집이 없다. 그날 밤 돈창이 들었다는 경매 수업을 찾아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퇴근 후 매일 저녁뿐 아니라 주말까지 수업을 듣고 임장 다니고 경매 주차 다니며 정말 열심히 살기 시작한다. SNS가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준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각자 준목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이런 식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원래 감정적이고 익힌적인 성향이 강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결심을 욱해서 해왔다. 그 순간은 거의 비를 토하는 심정이다. 난 여태까지 뭘 하고 산 거지? 라는 좌절부터 지금 뭐라도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되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 쟤는 저 나이에 벌써 성공했네? 라는 열등감과 질투심. 솔직히 내가 쟤들보다 못난 게 뭔데? 라는 분노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라는 토끼까지 수십 가지 감정이 확 끌어오른다. 그때 쓰는 두루 리스트는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로 새는 것 같다. 이렇게 온갖 감정이 재구조에 이를 때 우리는 결심이라는 것을 한다. 바로 이게 문제다. 막 사는 인생의 실체.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하는 법칙 중에 열역한 제2 법칙이라는 게 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는 법칙이다. 모든 세상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한번 예쁘게 가지를 전엔 그대로 자라면 두 번 다시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가지가 제멋대로 삐쭉빼쭉 솟아있다. 무질서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침을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외부에서 몇 번의 자극만 들어오면 금방 무질서로 돌아간다. 물론 그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외부의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무질서가 최고조일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두루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이다. 나의 두려움, 열등감, 불안함, 오기 같은 감정이 뒤엉킨 무질서가 지키는 일을 무질서하게 시작한다. 그리고 매우 열심히 실행함으로써 그 무질서를 오히려 진폭시킨 것이다. 그것이 가장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한 막 사는 인생의 실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무질서를 질서로 끌고 와야 한다. 완벽한 질서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리된 질서까지는 끌고 와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면 최소 몇 배 이상의 에너지가 든다. 자연의 질서를 거꾸로 역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정말 쉽지 않는 일이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면 몇 가지 조건을 준족해야 한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왜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건지 끈질기게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해줄 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오랜 연습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는 처음부터 질서 잡기에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무질서가 지키는 여러 가지 일을 정신없이 져내면서 산다. 성급한 결심의 끝은 번아웃으로. 욱해서 시작된 변화의 결과는 어떤가? 대부분 첫 번째 실행 단계에서 넘어진다.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 비상이 걸린다. 경매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해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동력이 떨어져서 브루리스트조차 잊어버린다. 살다 보면 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멈춰야 할 이유가 생긴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고 나와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은 몸이 피곤하고 귀찮아져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자신을 호되게 야단친다. 네가 게을러 져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정도 나이 먹고 엄마가 됐으면 힘들어도 책임감으로 해야지.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뭔가를 꾸준히 지속하기에 감정의 힘은 너무 약해봐졌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한 달도 못 돼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 중도보기는 또 다른 감정의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괜히 결심하는 바람에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열등감이 더 크게 올라온다. 어찌어찌 그 단계를 넘어섰다 해도 가장 중요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무질서 속에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불안에 쫓겨서 한 결정일수록 과정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던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한다. 기껏 뿅글해서 집을 샀더니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 내 시간뿐 아니라 이 같은 돈까지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이때 번아웃이 급습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을 때 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 부른다. 무질서의 노예에서 질서의 주인으로 거듭나라. 이것이 무질서 속에서 열심히 막 살아낸 결과다. 시작과 끝, 모두 불안과 혼동이다. 이렇게 무질서한 프로세스 속에서는 진전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루어내기도 힘들다. 정말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을 빼고는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사는 동안 내내 우리는 이 게임을 수없이 반복했다. 나중에는 실패에 익숙해져 나 자신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 무질서한 게임에서 유일한 성공 방법은 뭐라도 되겠지 전신으로 더 막 사는 수밖에 없다. 남들이 5가지 도전에 1개를 건질 때에 나는 10개의 도전에 2~3개라도 건지는 식이다. 그런데 이 방법도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체력과 정신력이 받쳐주며 경기가 화랑일 때 괜찮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체력까지 떨어지거나 아프면 열심히 뛰는 것도 어렵다.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는 이조차 불가능할 뿐더러 앞으로의 세상은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산 인력인 것처럼 나를 막 부려먹고 있지 않은가. 대충 휘둘러서 하나 맞으면 되겠지라는 룰렛처럼 나를 막 굴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 소중한 생명의 시간은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할까?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최선을 다해 막 살아온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나는 무질서가 지키는 일을 그 누구보다 많이 해봤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했다. 결국 그 끝에서 만난 것은 거대한 공허의 절벽이었다. 절벽 끝에 가서야 나는 극적으로 방향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질서의 노예가 아닌 질서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습득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질서의 주인으로서
만드는 변화는 과전부터 완전히 다르다. 그 안에는 지혜와 회복이 있고 어떤 결심이든 반드시 선취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있다. 이 길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길임을 확신한다.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막 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За ингээд өнөөдрийнхөө 10 хугацааг уншиж дууслаа. За дараагийн 10 хугацаараа уулзъя. Хамт байсанд баярлалаа. Баяртай.